예, 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4장 예습 내용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2장, 3장에서 배 두 가지 저항 성분을 배웠거든요. 조파 저항하고 점성 저항. 그 다음에 점성 저항. 근데 점성 저항은 뭐 평판이랑 비교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이놀즈 수의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파 저항은 뭐 프루드 수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4장에서는 실제 배에 대한 저항을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모형 배를 가지고 와서 모형 배의 저항을 구해서 걔랑 실제 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모형에서 실험을 해서 모형 배의 저항을 구해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배에 우리가 실선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저항이라는 걸 추정을 하고요. 그 실선의 저항 곱하기 실선에 속력을 해주면은 배가 어떤 저항을 받으면서 전진을 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힘 곱하기 속력하면 동력 차원이 나온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유효 동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에 저항이 가해지면은 그 저항을 꾸준하게 이기고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동력이 유효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의 유효 동력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4장에서 꾸준하게 배울 텐데, 앞에서 2장, 3장에서 얘기한 대로 조파 저항하고 점성 저항은 각각 프루드 수와 레이놀즈 수의 함수고, 만약에 모형선에 대해서 프루드 수랑 레이놀즈 수 모두 실제 배랑 같다면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실험하면은 실제 배의 저항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4장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둘 다를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레이놀즈 수의 변화에 따른 점성 저항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프루드 수에 따른 조파 저항의 변화는 되게 크거든요. 그 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레이놀즈 수를 맞춰서 실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우리는 프루드 수를 맞춰서 실험을 하고 레이놀즈 수의 영향은 점성 저항에 대해서 레이놀즈 수의 영향은 책에서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CF 곡선이 있었죠. ITTC에서 정한 CF 곡선 걔를 반영을 해서 추정만 해줍니다. 뭐 그런 것들이 4장에서 배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모형의 저항에서 실제 배랑 프루드 수는 같아요. 모형의 저항에서 점성을 빼줘요. 레이놀즈 수에 맞는 모형선의 레이놀즈 수에 맞는 점성을 빼주고 마이너스 실제 배의 점성을 다시 더해줍니다. 실제 배 얘는 모형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 배의 저항이 나올 거다라는 게 4장 모형 시험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 중요한 내용들 필수 용어들만 몇 개 짚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ITTC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모형선의 실험을 그러니까 실제 배의 유체역학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데가 ITTC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다고 했죠. 그럼 그걸 따라서 실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아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ITTC에선 다루지 않아요. ITTC에서 다루는 거는 그렇게 막 엄청 새로운 분야가 아니라 실제 배랑 연관이 많이 있어서 좀 누가 해도 똑같은 실험이 수행된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표준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주로 다룰 용어는 저항 시험인데 뒤에 가면은 뭐 7장 아니면 9장이었나? 그런데 10장이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가면은 추가로
프로펠러 단독 시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시험, 그 다음에 자항 시험이라는 말을 새로 배울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중요한 용어는 사실 이거 3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저항 시험을 배우는 거고요. 저항 시험은 추진기가 없이 배 껍데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추진기가 없는 상태의 배를 갖고 실험을 하고요. 프로펠러 단독 시험은 프로펠러만 가지고 합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프로펠러만 가지고 배 영향 없이 실험을 하고요. 프로펠러랑 배를 다 합쳐서 하는 시험은 자항 시험이라고 해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저항 시험에서 주로 보는 거는 실선의 유효 동력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죠. 저항 곱하기 속력. 실제 배의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모형선에선 유효 동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 배의 저항, 실제 배의 속도를 가지고 곱합니다. 여기서 물론 속도는 노트가 아니라 미터 퍼 세크로 계산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고요. 이제 저항 시험을 할 때 1번 모형의 속도. 실제 배라면 추진기가 돌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추진기가 없는 상태의 저항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가 있다면은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뒤에 추진기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배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줍니다. 모형의 속도니까 VM이라고 하겠죠. 일정한 속도로 끌 때 뒤로 밀리는 저항이 있을 거잖아요. 걔를 재요. 그거를 우리가 RTM이라고 합니다. T는 토탈이고요. M은 모델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당히 이렇게 분석을 해줘서 실제 배의 저항으로 확장을 해주는, 우리가 확장 아니면 추정 뭐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과정이 저항시험의 분석이다. 그래서 우선 푸르드 수를 실제 배와 똑같게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인 조건은 모형을 막 아주 네 맘대로 움직여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항시험의 주요 목적과는 어긋나요. 저항시험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배가 직진을 할 때 그 배에 걸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직진만 하게 해야겠죠. 다른 방향 운동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운동이 발생하지 못하게 고정을 하는데 다른 방향 운동이 직진만 하는데 실제 배는 직진하는 중에도 바닥면의 압력 변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만히 떠 있을 때랑 좀 다르게 보통 상선들은 앞이 좀 가라앉아요. 뒤는 살짝 가라앉고 뭐 이런 정도의 자세 변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발생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겠죠. 피치하고 히브 운동은 발생해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서지는 애초에 예인하는 방향이니까 운동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스웨이 롤 요는 운동이 없게 고정을 해주는 게 저항시험의 기본 배치예요. 그 다음에 뭐 실제 예인하는 배 예인하는 위치는 아까 모형선을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림을 지웠네. 프로펠러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모형선을 일정한 속도로 끌고 갈 때 어디를 끄냐가 되게 중요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끌고 가는데 배하고 어느 점을 연결을 해서 끌고 가냐가 중요하거든요. 뭐 제일 앞에를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제일 앞에를 끌고 가면은 뭐 저항은 비슷할 수 있는데 자세가 많이 달라지겠죠. 뒤를 끌고 가면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 못하겠죠. 자세도 달라질 거고. 그게 왜 자꾸 자세 얘기를 하냐면은 자세로 인해서 배의 저항이 좀 달라지거든요. 배가 앞이 더 가라앉는다거나 뒤가 더 가라앉는다거나 했을 때 저항이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우린 저항을 정확히 재서 실제 배의 크기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자세도 실제 배랑 같아야 된다. 어떤 이유에서든 실제 배랑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배의 프로펠러 축을 쭉 가상으로 그려놓고 거기랑 그 다음에 배의 부력 중심이랑 만나는 여기 부력 중심이라고 합시다. 부력 중심이랑 만나는 점을 끌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 배가 자기 프로펠러로 추진할 때랑 가장 같은 자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할 때 기록하는 거는 수온. 왜 수온이 중요하냐면은 밀도랑 점성계수 등을 이 수온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모형의 예인 속도. 우리가 입력하긴 하지만 푸르드수 상사에 맞춰서 입력하지만 진짜로 맞는지는 또 봐야 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기록합니다. 모형 저항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선수 선미의 수직 편의. 당연히 배의 자세를 추정하는데 기록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실험 동안에 기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갈 게 요 값을 제가 주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배의 유효 동력을 추정해봐라 라는 숙제가 나갈 거예요. 따로 시간 내서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사실 이거는 연속 전격 출력이란 말은 저기 뒤에 자항시험 끝에서 나오는 말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자면은 유효 동력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유효 동력은 배가 추진기 없이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끌고 갈 때 필요한, 그러니까 배가 추진기에 상관없이 이만큼은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밀어줘야 일정한 속도를 낸다는데 추진기 종류에 따라서 추진기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추진기는 효율이 좋아서 작은 엔진을 가지고도 그 유효 동력을 계속 낼 수 있을 거고, 어떤 추진기는 효율이 나빠서 큰 엔진을 넣고도 그 유효 동력을 간신히 맞추거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엔진에 실제로 필요한 동력이 됩니다. 이게 연속 전격 출력이라고 해서 NCR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항 추진에서는 엔진의 실제 동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 동력이 얼마든 간에 그 유효 동력을 내기 위한 추진기가 있겠죠. 유효 동력을 내기 위한 추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추진기는 누구한테 붙어서 움직이냐? 원래 전달 동력이란 말 쓰거든요. 그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전달 동력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되냐? 조금 뭐 이것저것 감안하지만은 기본적으로 NCR이 돼야 된다라는 게 되죠. 거의 비슷해요, NCR이랑. 근데 그 NCR의 의미는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엔진이 구동될 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연료 효율이 그나마 가장 경제적일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운전해봤으면은 굳이 막 엔진 속도를 높여봐야, 엔진 회전수를 높여봐야 연비만 안 좋아지잖아요. 적절한 선이 있겠죠. 근데 자동차는 좀 이 회전 속도가 많이 오락가락 하는데 배는 어차피 한 속도로만 쭉 가거든요. 그래서 딱 그 어떤 회전수에서만 성능을 잘 맞춰주면은 그게 이제 설계도 1차적인 목표가 돼요. 그래서 연료 효율이 가장 경제적인 출력 조건을 이제 하나 세팅을 해놓게 되는데 그게 되게 뭐냐? 엔진이 낼 수 있는, 손상되지 않으면서 낼 수 있는 최대 출력의 85% 정도로 정의가 됩니다. 디젤 엔진이 그렇다는 거고요. 터빈 엔진은 90%인데 요새는 디젤 엔진도 90%에 맞추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이 낼 수 있는 최대 동력이 있으면은 그 엔진 동력의 85% 아니면 90% 정도로 꾸준하게 가는 게 그나마 연료 효율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연속 전격 출력이란 값을 정의를 하고 그 연속 전격 출력이 프로펠러의 추진기에 공급이 됐을 때 그 배가 추진기가 일정한 유효 동력을 뽑으면서 전진할 수 있게 그런 전체적인 선박의 설계를 하는 게 저항 추진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항 시험의 목적과 뭐 그 뒤에 문제였고, 저항 시험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내용만 이해하자면은 우리가 3장에서 이거 배웠을 거예요. CTM은 모형선의 저항 계수는 CW 더하기 1 플러스 K CFM이라고 썼죠. 그래서 1 더하기 K CFM을 우리가 CVM이라고도 했어요. FM은 평판의 마찰이고, 그다음 정확히 얘기하면 평판보다 조금 뭘 더한 ITTC 1957식을 기준으로 나온 값이죠. K는 형상계수고, 걔네를 다 더하면은 점성저항이라고 했죠. 얘는 점성저항, 그 다음에 F는 마찰저항, K는 형상.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3차원이에요. 왜 3차원이냐면 배의 3차원 형상을 고려해서 형상계수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3차원 외사법이고 이전에는 뭐를 썼냐면은 2차원 외사법이라고 해서 CR이라는 값을 썼어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R이 이제 우리가 잉여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뭐가 남아 돈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남아 도냐? 원래
CTM 빼기 CF가 CR로 정의를 해서 CR이 잉여 저항이라고 정의가 됐거든요. CFM이라고 써야죠. CFM은 ITTC 57식에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서는 2차원에서는 형상 저항이 0이에요.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할 때 형상 저항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차원 해석법이 더 정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좀 더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2차원 해석법을 쓰기도 했고 2차원 해석법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이게 해석법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냐 문제도 있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실제 배에 잘 맞출 수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2차원 해석법으로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데이터가 많은 데는 2차원 해석법으로 더 잘 맞출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어디는 2차원 쓰고 어디는 3차원 쓰고 그게 많이 갈립니다. 뭐 2차원 해석법 쓰는데 가가지고 왜 3차원 안 쓰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우린 2차원으로 실험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도 많고 잘 맞추는데 뭐 굳이 3차원으로 바꿀 필요 있겠냐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별로 없습니다. 애초에 ITTC에서 내는 것도요. 그 문서들을 보면은 ITTC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실제로 반드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소개만 하는 선이라서 별로 구속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항시험 관련한 사장, 모형시험 관련한 내용은 뭐 이 정도 했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모형시험 조건 같은 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모형시험의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